어떻게 서아야? 분명 그날 오죽할 네가 죽었다고 했어. 날 살아있어. 당신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골짜기 바람이 그 한마디와 함께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또 지금 뭘 하시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들을 이야기가 꽤 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건설업계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합니다. 그날은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착공 초기 단계의 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렸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더니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갓길에 세우고 차 밖으로 나섰습니다. 보닛을 열어 열기를 식히려는데 터널 입구 쪽 옹벽 아래 공터에 낡은 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산속 공사 현장 근처니까 인부 가족이려니 혹은 길을 잘못 든 여행객이려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손을 잡은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서 있는 그 여자의 실루엣이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걸음쯤 되었을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표현을 전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윤서아는 제 전 아내입니다. 4년 전에 이혼했고 이혼하고 1년쯤 지나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살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새벽에 불이 났고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서아의 소지품과 신분증이 근처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DNA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없었지만 담당 형사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줬고 저는 그걸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혼 과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요구했고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로 너무 지쳐 있었고 다툼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통함보다는 어떤 막막하고 먹먹한 죄책감 같은 것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시신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패딩 점퍼에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같았습니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건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긴장감.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히려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참았는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가 마비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손을 잡힌 아이는 서아의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둘. 한 명은 4~5살쯤 되어 보였고 등에 업힌 아이는 더 어려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뺨이 통통하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4년, 사망 처리된 뒤 3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바람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며 우리 사이를 지나갔고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서아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안 됐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반가워요도 아니고 미안해요도 아니고 놀라셨죠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타난 것이 어떤 계획 안에서 틀어진 변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냥 가세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걸로 해주세요. 서아는 아이의 손을 더 꼭 쥐며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요. 서아가 멈췄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채로. 당신 3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형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당신 소지품이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살아있으면서 나한테 그냥 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목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이 약간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말 못해요. 여기서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히 제가 죽었다고 알고 있던 전 아내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있었습니다. 공포. 그것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산 너머에서 공사 차량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몸이 굳었다가 빠르게 아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동물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서아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산속에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차에 타세요. 그 목소리에는 부탁도 명령도 아닌 어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차였고 뒷좌석에는 아이들 짐이 가득했습니다. 옷가지, 과자 봉투, 작은 장난감 하나. 누군가의 일상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지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일상이. 서아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혔던 아이는 어느새 뒷좌석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고 큰 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와 윤서아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이던 해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짧은 자리가 있었고 둘 다 그런 자리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제는 1년 남짓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 먹고 가끔 전시를 보러 가고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저는 그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서아도 그랬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즉 정명옥 여사는 서아의 집안을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뭘 한다고 했지? 작은 철물점 하십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내가 누군지는 알지?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평생 어떤 기준으로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겁니다. 결혼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서아는 하얀 드레스보다 수수한 원피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직접 싸우는 대신 서아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집안 모임이 있었고 그 자리마다 서아는 보이지 않는 칼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손을 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면 친척들이 눈치를 받고 어머니가 입을 열면 서아를 향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비틀렸습니다. 어머, 서아 씨는 어디 출신이라 했지? 아, 그 동네구나. 거기 살기 좀 어렵지 않아? 요즘 신혼집이 그 평수야? 태준이가 회사에서 그것밖에 못 버나? 디자이너라고 했나? 그럼 집에서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야? 말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모임 후 집에 돌아와서 욕실에 오래 들어가 있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려니 내성적인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저는 참 무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 건 결혼하고 2해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동남아 대형 복합개발 사업이었고 현장 총괄로 저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8달. 서아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서 묻는 거야. 가세요. 기회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서아는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없이 어머니와 단둘로 남겨진다는 것이 그 8달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아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전화할게요. 그날 밤 서아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것도 아니고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임신했어요. 저는 한 박자 멈췄다가 반가움이 앞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몇 주야? 10주요. 왜 이제 말해? 어머니한테 먼저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저보다 어머니한테 먼저 말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서아가 꺼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우라고 하셨어요. 정명옥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대하셨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안에 당신 같은 집 핏줄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애를 가져도 내 손자로 인정 못한다고. 그리고 서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가라고 하셨어요. 짐 싸서. 저는 그날 밤 당장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말렸습니다. 지금 오면 더 복잡해져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당신 혼자 어떻게? 태준 씨. 서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저 어른이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빴고 귀국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서아의 자립심 뒤에 숨겼습니다.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느렸고 전화를 하면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아니면 몸이 힘든가 보다. 임신 초기라 그렇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서아가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기이했습니다. 무슨 사고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심하게.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갈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게. 그리고 천천히 이해가 됐을 때 저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 상태를 보고 숙소에 머물라 했고 저는 며칠 동안 거의 방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몇 번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었는지, 시신은 어디 있는지 묻는 말마다 어머니는 다 처리했다고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형사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망을 확인해줬고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저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는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없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서아가 대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서아의 눈이 잠깐 룸미러를 향했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걸 말하려면 더 먼 데서부터 얘기해야 해요. 산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 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터널 입구 근처 공터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조용히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아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밀면 다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아가 입을 연 건 저녁 기운이 산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어머니한테 나가라는 말을 들은 날,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차를 불러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하셨다는 걸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서아는 계속했습니다. 태준 씨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몇 시였는지 아세요? 새벽 2시였어요. 거기는 밤 12시였고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했어요. 왜요?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태준 씨가 당장 귀국하겠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았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아가 간 곳은 남해 쪽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인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야 찾지 않을 테니까.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들어간 곳은 항구 옆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거처를 주겠다고 해서 홀서빙과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은 가게 창고 옆 딸린 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에 이불 한 채. 서아는 그 방에 짐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한 번만 울었어요. 그날 밤. 그 뒤로는 안 울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중인 몸으로 홀서빙을 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사장 아주머니가 홀 일을 빼고 주방 일만 시켰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고 콩나물 다듬고 마늘 까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게 또 하루 10시간씩 이어지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7달 반에 태어났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서아는 혼자 병원 응급실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손 잡아줄 사람이. 그 말을 서아는 담담하게 했습니다. 담담한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것 같이 아팠을 텐데 그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닷새 만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쪽방에서 아이를 재워놓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려가서 젖을 물리고 다시 들어오고 그걸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봐주겠다고 했지만 그분도 바쁜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혼자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빈혈이 심해지고 손목이 늘 욱신거렸습니다.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에 칼슘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가 좀 약해요. 서아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서아는 꽃시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항구 도시에 5일장 꽃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매로 꽃을 받아 소분해서 파는 가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이 열리면 도매꽃을 바다 가게에 펼쳐놓고 아침부터 손님을 맞았습니다. 밥집보다는 시간이 유연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꽃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서하는 꽃 이름을 빠르게 외웠습니다. 계절마다 들어오는 종류가 달랐고 손님들이 원하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서하를 아꼈습니다. 일을 빠르게 배우고 불평을 하지 않고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꽃시장 일이 좋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하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꽃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둘째 아이는 첫째보다 2해 뒤에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골 산부인과가 생겼고 출산 후에는 가게 주인 할머니가 며칠 돌봐줬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다 줬습니다. 서하는 그게 생애 처음으로 누가 끓여준 산후 미역국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잠깐 참았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 건 2배가 아니라 5배였습니다. 서하는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잠을 자고 깨어있는 시간엔 전부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아끼고 모든 것을 아이들 중심으로 마쳤습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지쳤죠. 매일. 그럼 왜?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서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뒷좌석의 큰 아이가 그 말에 반응하듯 꼼지락댔습니다. 서하의 눈꼬리가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서울로 돌아온 건 해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서하의 사망을 이미 정리가 된 일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조의도 위로도 아닌 그냥 지나간 일. 저는 그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꺼내면 그 밑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빡빡한 일정. 감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동료들은 제가 일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권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딱히 이유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직 아니라는 느낌. 아직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상한 감각.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 몸 어딘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서하가 차 시동을 끄고 핸들에서 손을 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는 더 위험한 얘기예요. 서하의 눈이 또다시 룸미러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확인하는 눈빛. 저는 그 시선 속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위협 안에 있다. 그 위협이 아이들한테도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태준 씨. 서하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그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단단해 있었습니다. 3년이 그 눈빛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겠지요. 이 아이들, 누구 아이인 것 같아요? 심장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터널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차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 아이인 것 같아요? 서아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뒷좌석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잠든 둘째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첫째 아이의 옆모습을. 첫째 아이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크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이? 하윤이요. 하윤, 하율. 성이 하씨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정리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에게 제 성을 붙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의 핏줄인지 서아는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은 서아와 아이들이 묵고 있다는 인근 읍내 여관 근처 편의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지기 전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이번엔. 서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게 작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영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수는 저희 회사의 법무 고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쪽과 오래 일해온 사람이었고 회사 안에서 어머니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3년 전 서아의 사망 소식을 전해준 형사가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안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줄곧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사무실에 들어서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3년 전 서아 일 알고 계시죠? 그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영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서아를 내보낸 건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차를 수배했고 서아가 들고 나갈 짐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임신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여자가 되거나 집안에서 쫓아낸 가문이 되거나 어머니의 선택은 후자를 완전히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사라지고 2달 뒤 어머니는 영수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아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방에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미고 아는 형사를 통해 저에게 공식적인 통보가 가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지방의 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신원 미상 여성이 나왔는데 어머니는 그 사건에 서아의 소지품을 가져다 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아의 지갑, 신분증, 그리고 저와 찍은 사진 한 장. 그 소지품은 어떻게 구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아가 짐을 쌀 때 챙기지 못한 것들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판단 아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성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분노보다 먼저 어떤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형사는요.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어머님과는 인연을 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수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사는 동안 서아는 항구 도시에서 혼자 아이 둘을 낳고 등에 업고 꽃을 다듬었습니다. 그 불편함과 그 삶은 같은 저울 위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자리에 앉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타계 이후 어머니와 이사진의 결정으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 이후 저는 회사를 위해 혹은 스스로를 잇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의 저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사진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맨 안쪽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감지하셨는지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직 사임을 선언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뭔가 갑자기 이사진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지 않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대표이사를. 네.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가문의 이름보다 제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통제해온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당황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체념인지 저는 그것을 판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낮게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다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거나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진 중 일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눈치만 살폈고, 오래된 이사 한 분은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서아 씨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이 둘이랑 같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떠나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되찾을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뭔가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무게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는 느낌. 그게 죄책감이었는지 의무감이었는지 혹은 그냥 무감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지금 제가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텨낸 사람에게 하루 이틀의 침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하태준 씨 맞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아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지금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움직인 누군가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서아가 단순히 도망쳐 숨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모르는 목소리, 그리고 서아의 이름.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서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움직인 건지 아니면 어머니, 주변에 누가 독단적으로 나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아가 숨어 있었던 이유가 그냥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 그녀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처 바꿔요. 지금 당장.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가에 서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아에게 연락이 온 건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바꿨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읍내 말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아이들이랑. 그 전화 저도 받았어요. 어젯밤에. 서아 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쪽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박영수 씨 주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한테도 한번 접촉했었어요. 2년 전쯤에. 조용히 사라져 있으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아는 2년 전부터 그 압박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서아가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쪽은 더 이상 못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박영수한테 받아둔 게 있어요. 3년 전 일 전부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도 그게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묻어두는 게 서로한테 낫다는 거 압니다. 전화 너머에서 서아가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위협은 생각보다 빨리 잦아들었습니다. 박영수에게 한 차례 더 연락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면 3년 전 자료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는 건 소란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용히 묻히길 바라는 쪽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연락을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건 서로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것이지만 그 시간은 제가 충분히 단단해진 다음이어야 했습니다. 서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건 그 모든 것이 일단락된 뒤였습니다. 서아는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올 때까지. 산이 보이는 마을을 찾은 건 서아였습니다. 경기도 북쪽 작은 하천 옆에 낮은 산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고 관광지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있는 곳. 서아는 그 마을을 보자마자 이거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요? 산이 보여서요. 산은 어디서든 보이잖아요.
이 산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크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숨어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커튼을 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산이 보이는 집이 그 사람에게는 비로소 숨지 않아도 되는 공간의 의미였을 겁니다. 카페는 동네 오래된 주택을 고쳐 만들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꾸밀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손이 빨랐고 공간을 보는 눈이 여전했습니다. 오래된 기술은 녹슬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봤습니다. 간판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만 알려진 곳으로 두자고. 서아가 먼저 말했고 저도 좋았습니다. 크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할머니 3분이 오셨습니다. 커피 대신 유자차를 드셨고 하윤이가 그분들 무릎에 앉아서 과자를 얻어먹었습니다. 서아가 주방에서 그 장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 서아의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거나 숨기거나 견디는 얼굴이 아닌 그냥 웃는 얼굴.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이사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먼저 부른 건 하율이었습니다. 막내는 말이 아직 서툴렀습니다. 발음이 뭉개지고 단어가 짧게 끊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데 하율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2글자. 뭉개진 발음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그대로 두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율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아는 마루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아는 이미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첫째라서 그런지 세상을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서아한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무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천천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제 옆에 앉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리다가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사람 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크기가 다른 사람 넷. 그 밑에 하윤이 특유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하윤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빠 줘도 돼?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참았던 눈물이 결국 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4사람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하윤이는 마당 구석에서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하율이는 제 등에 엎혀서 졸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마당 끝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저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등에 엎인 하율이를 한번 보고 개미를 들여다보는 하윤이를 한번 보고 그리고 산을 봤습니다. 태준 씨, 네.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알아요. 서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낭비하지 말자고요.
한 번만 더 놓치면 저 그때는 진짜 사라질 것 같아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협박도 부탁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놓쳐요. 이번엔 서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하율이가 등에서 작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하윤이가 개미 관찰을 마치고 일어나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개미가요. 뭐래? 개미가 자기보다 큰 걸 들고 가요. 진짜로요. 저도 봤어요. 하윤이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율이가 잠꼬대 소리를 또 냈습니다. 마당에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잠깐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채워진 조용함.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아가 혼자 아이를 낳던 그 병원 복도의 밤도, 제가 해외 현장 숙소에서 거짓 부고를 들었던 그 밤도, 서아가 꽃시장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찬 공기를 맞던 그 아침들도 모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들은 분명 잘못된 것들이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제 무관심과 비겁함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만큼을 만회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율이가 뭉개진 발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 하윤이가 그림을 내밀 때, 서아가 산을 바라보며 잠깐 숨을 고를 때,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지금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당에 저녁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서아가 주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창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이가 개미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었고 하율이가 제 등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마당에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이 따뜻했습니다.